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나눔의 집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일 뉴스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은 횡령과 학대라는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 결과도 나오고 있지만 어디에도 나눔의 집의 진실에 대해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 BTN 불교TV에서는 나눔의 집, 그 후의 이야기들을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도움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자연 스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나눔의 집 법률 자문을 맡았던 우동영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눔의 집을 전담 취재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송지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눔의 집 이사 스님들에 대한 각종 의혹에 지난달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이사 스님들에 대한 고발 사실을 보면 그 횡령, 업무상 횡령,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것들로 열거되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1월 28일자로 이사 스님들 전부 모두에 대해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또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네, 나눔의 집 의혹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던 부분이 바로 후원금입니다. 막대한 후원금이 스님과 조계 종단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쏟아졌는데요. 이 부분도 혐의가 없다고 판결이 난 거죠? 네. 나눔의 집에 대한 국민들의 후원금이 이사님들에 의해서 유용되었다는 것이 고소고발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2020년 12월 17일에는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에서 불기소 처분 의견이 나왔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2021년 1월 28일 이사 스님들 전원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나눔의 집이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나눔의 집과 불교계를 동일하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스님, 검찰 조사 결과로 불교계가 이런 좀 억울한 누명을 좀 벗은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판결이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것이 이 여론을 지금 뒤집거나 그것이 어떻게 변화를 주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된 게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전에 지금 벌써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1996년에 보면 뽀빠이 이상용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소아 어린이들 이제 심장병 이렇게 치료를 도와주고 이런 행동들을 했었는데 정치권에서 뭐 국회의원을 나가라 뭐 이랬는데 그걸 이제 당신이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그 당시 추적 60분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대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비리로다가 몰아서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그 판결문을 혐의 없음이라고 나온 그 판결문을 지금도 가지고 다닌다. 그런데 이미 이미지는 다 실추가 된 거고 그분은 다시 제대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눔의 집도 거의 비슷한 생각이라고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저질러진 상황에서 이미지는 전부 다 안 좋아졌고 낙인은 이미 다 찍어놓고 그다음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그것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런 식의 보도 태도들, 마치 찌라시 같은 보도 태도들이 과연 공영방송에서 취할 수 있는 자세인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보도를 해 나간다면 차라리 유튜브 같은 식으로 가서 자기 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객관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지 판단까지 여론몰이까지 다 계산한 식의 이러한 프로들을 만드는 것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정당한가에 대한 그런 의문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에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교육을 해서 그러는데 교육학에서도 증오를 가리킬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방송에서는 판단을 방송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것도 지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같이 다양성이 열려있는 사회에서는 판단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판단 자체는 시청자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공영방송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종편이나 유튜브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제가 이제 스님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 율장에 보면 어떤 비구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얘기한 거를 믿고 판단하고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를 들으시면 부처님은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비구를 불러와라. 그렇게 해서 대지를 하고 나서 객관적 판단 지표가 있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구조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나눔의 집 문제도 그렇지만 보도 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네, 많이 공감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눔의 집 이사 스님들의 무혐의 결과는 사실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1년 전 경기도 광주시 감사에서도 운영상에 미흡한 점은 있지만 횡령이나 배임 등의 비리 혐의는 없다라고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런데도 경기도가 검찰과 경찰 조사가 나오기 전에 이미 5 스님을 해임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송지 기자. 네, 맞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그 경기도가 이사 해임을 너무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히 지금 설득력이 있는데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가 이사 스님들의 해임 근거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이 횡령이나 뭐 학대 의혹, 여러 가지 의혹들이었는데요. 이 최근에 경찰과 검찰이 이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무혐의, 증거 불충분 등의 그런 이제 결정을 내려서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그런 의혹들은 해소가 됐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혐의가 밝혀지기 전부터 이미 이사 해임 자체는 좀 무리한 처분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경기도는 해임 처분의 근거로 주무관청인 강주시의 그 감사, 그리고 경기도의 특별지도점검, 그리고 민간합동조사단의 추가적인 그 조사 결과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보면 예를 들면 시설과 법인의 어떤 회계나 공간이 분리돼야 된다는 등 후원금은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그 절차상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눔의 집에서 그 감사나 특별지도 점검 결과 드러난 부분들은 운영상의 미비점이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정해진 지침이나 매뉴얼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였거든요. 사실 횡령이나 배임 이런 핵심적인 문제는 드러난 정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사해임을 끝까지 강행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함으로써 오히려 좀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까지 차단한 게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해임의 근거 중에는 정상화 가능성의 여부도 좀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법인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자체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나눔의 집 경우에는 지난해 5월경에 처음 초였나요? 한 5월경에 광주시에서 감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이사회를 소집을 하고 그 어떤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후에 나온 지적사항 모두에 대해서 이사회 차원이든 시설 차원이든지 간에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경기도가 이사해임을 이렇게까지 이제 밀어붙이고 이사해임을 하겠다는 강수를 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관할청의 일방적인 행정에 스님들이 줄곧 억울함을 호소해 왔어요. 또 이사 스님들이 경기도 이런 행정명령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인가요? 그 나눔의 집 이사 스님들이 소송을 제기한 게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직무집행 정지 취소 소송과 또 해임 명령의 무효 소송. 그러니까 이 해임은 부당하니까 우리의 직무 정지를 일단 풀어주고 이사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해임 처분을 무효로 돌려달라라는 취지였는데 사실 이게 지난 2월 16일 날 그 경기도 이사 해임의 그 후속 조치로 이사 해임의 건을 사실은 이제 다루기로 했던 그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오전 10시경에 그 결정문이 도착을 합니다. 사실 그 결정문의 내용은 해임 무효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판결 이후에 20일까지는 그 해임 명령의 집행을 중지하라, 그러니까 보류하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이 해임의
부당성 혹은 적법성이 법원에서 가려지기 전까지 그 처분을 이행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거든요. 특히 법원은 여기에 해임 명령으로 인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또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임을 만약에 강행했을 경우 그 이후에 해임 무효 소송의 여부에 따라서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날 이사회는 이 법원 판결에 따라서 해임의 건은 완전히 무산됐고요. 뭐 이후의 후속 처리나 뭐 그런 논의 절차로 대체가 됐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법원조차도 나눔의 집 사건을 처리하면서 경기도에서 너무 절차 없이 진행하는 게 아닌가 우려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네. 이사 스님들에 대한 해임 사유가 후원금에 대한 횡령 의혹인 만큼 이 해임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데요. 지금 질문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법원에서 이제 경기도의 행정처분이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횡령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행정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두 가지 질문이신 것 같은데,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하신 거를 조금 이제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시하고 경기도에서 나눔의 집에 대해서 특별 감사가 있었고, 거기서는 횡령이나 학대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그 직후에 이제 민간 합동 조사단을 갑자기 꾸렸고, 그래서 2020년 7월 6일부터 특별 조사를 실시를 했죠. 이 과정에서 7월 6일 날 시작을 했고 7월 21일 날 그때 이사 11명 및 감사 2명 전원에 대해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건 사회복지법의 근거 법령은 있습니다. 그 조사 기간 동안에 직무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이 절차적으로 직무집행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에 대해서 송달을 각 피처분자한테 해야 되는데, 그 이사 11명, 감사 2명 중에 1명에 대해서만 송달을 하고 나머지 송달 절차가 누락이 된 거죠. 또 사전 통지 의무도 있는데 사전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직무집행정지 처분이었다고 보이고, 법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직무집행 처분을 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으니 경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혀달라 이런 성명을 내는, 그러니까 실체적인 직무집행 처분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법원이 좀 갸우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간 합동조사가 계속 좀 연장이 되면서 이루어지다가 2020년 12월 18일 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12월 18일 날 기존의 직무집행 처분은 이제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 민간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사 스님 5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다시 하고 그 5분에 대해서 해임 명령을 나눔의 집에 내린 거죠. 다만 이제 이때 그 해임 명령 같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중대한 처분에 있어서는 청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데, 그 청문 절차가 2020년 10월 12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변호사단에서는 그 왜 처분이 이루어지는지 사유를 알아야 대응을 할 텐데, 그걸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그때 이제 뭐 연휴가 있고 했었는지 몰라도 12월 12일 청문회 당일까지 그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2020년 12월 1일 날 청문이 다시 실시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간 합동조사단도 그 조사단의 권한이 법적 권한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그 민간위원이 조사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민간위원도 조사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절차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부분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네. 이런 게 지금 헌법 위에 때법 얘기하는 그런 경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민정서법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국민정서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용은, 그러니까는 용인은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PD수첩에서 조작한 정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그거를 관이, 경기도라고 하는 관이 시류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절차상의 정당성뿐만이 아니고도 객관적인 공정성도 상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에도 이제 사실 실체적으로 이것이 옳고 그른지는 사람들의 가치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법원이든 공적인 기관에 의해서 확인을 받아야겠지만 절차적인 부분은 이미 우리가 정해놓은 게임의 규칙처럼 지켜져야 실체적인 정의도 실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절차적인 부분이 뭐 그 절차가 뭐 대단한 거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실체적인 정의보다는 절차적인 적법성을 그렇죠. 지킨다는 것이 실체 정의를 담보할 수 있는 더 명확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짚고 넘어갔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게 횡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행정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 해임 명령을 할 때 근거로 든 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회계상의 미숙함이라든지 이런 회계상의 부분들,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그 할머님들에 대한 학대, 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학대 부분은 사실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리고 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어느 정도 본안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같이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송지희 기자. 이렇게 과정도 석연치 않았고 또 이런 상태인데 경기도와 광주시가 임명한 이 5명의 이사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30년 동안 불교계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운영해 오던 나눔의 집에 기독교계, 그것도 제7 안식일 관련된 삼육재단 이사를 임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나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론의 문매를 워낙에 많이 맞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제 굉장히 의식적으로 그런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을 이제 공식화하려는 노력이 나름 있는 것처럼 비춰지긴 했으나 사실 기본적으로 임시이사라는 거는 그 법인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명망이 있거나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제 파견을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사실 나눔의 집이 30년 동안 그 불교의 가치에 근간을 두고 운영해 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그리고 광주시가 굳이 그 개신교계 인사, 그러니까 삼육재단의 산하시설의 장이죠. 그런 이제 종교색을 좀 두드러지게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사까지 임시이사에 포함을 하고 임시이사들의 그런 구성에 대해서 우려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무할 때 먼저 나선 것이 바로 불교계였습니다. 자연 스님, 나눔의 집이 그동안 해온 노력과 이런 공로마저 외면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나눔의 집이 1992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만 30년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때만 하더라도 원래는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가 다 해야 될 건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가가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살피지 못하는 부분을 종교가 어떻게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협정이 되기 전까지는 나눔의 집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 이사장 스님하고 잠깐 이 나눔의 집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게 지금 후원금이 확 늘어나면서 우리는 그냥 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한 거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미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억울하다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계가 사실 복지나 이런 쪽에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태공 송월주 큰 스님께서 이 불교 쪽으로 보면 이런 복지와 관련된 거는 거의 뭐 기수극보독장제 후신이라고 할 정도로 앞서가시는 어른이었거든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지구촌 공생회 해가지고 좀
어려운 나라들 우물 파주기 사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함께 일하는 재단 뭐 이런 것도 하셨고 그래서 사실 태공 월주 스님의 사상과 실천이 이래서 박사 논문도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분을 대상으로 박사 논문이 통과된다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분은 그런 복지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아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들에 대한 부분들은 일체의 재고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어른이 평생 동안 이렇게 노력했던 게 어떤 한 집단, 불교하고 좀 각을 세우고 있는 집단에 의해서 그냥 여론이 매도가 되고 이쪽에서는 반박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상실되면서 넘어간다는 거 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진짜 낙인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한 번 그러니까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행 효과라는 게 있어요. 선제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박혀버리면 그것을 희석시키는 거는 몇 배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평생 동안 해왔던 그런 일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묻히면서 지금 연세가 많으신 이런 큰 스님이 어떻게 보면 오욕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불교계에도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가 터졌으면 사실 큰 스님들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큰 스님들이 이런 돈 갖고 뭐 이걸 횡령을 하고 그럴 분들이면 거기까지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공정성을 다 가지신 어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우리가 좀 믿고 보는 부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유재석이 어떤 문제가 터졌어라고 하면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좀 지켜보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 사회도 그렇고 불교계 쪽도 그렇고 뭐 그랬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매도되는 것 자체가 불교가 신뢰성을 잃었던 건지 안 그러면 그만큼 큰 스님들이 역할들을 잘 못했던 건지 반성도 하는 동시에 너무너무 잔인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런 어른들이 저렇게 돈 얼마에 얽혀서 이렇게 좀 뭐랄까 이슈성 보도들이 나가니까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한 방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태공 얼주 스님의 그러한 행적들이 이렇게 맨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못 거두고 이렇게 묻혀가는 것도 안타깝고 또 불교 신도들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기다려보자.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잣대가 아직 나오기도 전인데 굳이 우리가 저들에 의해서 판단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중립적인 부분을 취해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쓸려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복지 전문가 입장에서는 나눔의 집의 문제 해결 과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화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이동환 회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동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눔의 집 사건을 쭉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답답하고 아쉬운데요. 횡령과 학대는 없었다는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사 전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한 것은 관할관청이 아무리 이사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은 부처님의 자비 철학의 시연으로 그동안 불교계가 앞장서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셔온 과정에 대해서는 작은 고려도 없었고 객관적인 확증도 없이 언론과 여론에 근거하여 떠밀리다시피 행정의 초법적 처분을 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있어서 고귀한 가치를 무차별 이러한 행위는 무차별 적으로 짓밟히는 그러한 잔인감마저 현장에 있는 사람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검찰에서는 나눔의 집 이사 5명에 대해서 지난 1월 달에 무혐의 처분으로 무죄가 확정됐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후속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면 결국 불교계의 명예실천은 점증되고 시설 집소 할머니들의 불안감 또 내지는 정신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할지 법적 판단 이전에 안타까운 심정이 들 뿐입니다. 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시더라도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게 객관적인 선후가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건데 과정은 생략해버리고 결과를 가지고 행정의 자의적인 잣대로 모든 걸 한 것이 돼서 이것은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비분강개한 일이죠. 그러면 이 나눔의 집 문제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회장님? 예, 그렇다고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될 게 아니고 제 생각에서는 행정에서는 그 당시에 뭐 이런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복지하는 단체도 누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돌보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불교계가 앞장서서 가지고 관심을 갖고 모셔왔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행정에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보는 관점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나눔이 종단위 차원에서 운영법인도 그간의 운영미숙으로 인한 과오가 있는 부분은 행정과 함께 수기하면서 상생의 관점에서 풀어나가려는 지혜와 의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외생 변수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행정에서는 작은 실수도 형벌이다 하는 관점에서 감사보다는 계도이주 감사로 지향하여 시정 조치시키고 지금껏 운영해온 법인이 과만 생각하지 말고 공도 생각해줘서 갑과 을 관계가 보다 협력 관계로 좀 발전되어서 할머니들을 잘 모셔야겠다는 의지로 함께 둘이가 고려한다면 이러한 풀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자연스럽게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행정도 또 법인도 명예훼손상을 회복하고 여론도 좋은 방향으로 결실 맺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인에서 한 말씀 제가 또 한번 드리고 싶다면은 이번 사건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은 메이저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불자뿐만이 아니고 일반 국민도 불교에서 운영하는 법인들이 복지기관들이 이런 그 부정적인 면이 아니고 또 사실적으로 보는 면도 이것을 다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점에서 이거는 우리 불교계가 또 한번 거듭 올라갈 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로 삼아서 한번 가일청 분발하고 또 한번 지혜를 짜서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이동환 회장님이었습니다. 네, 제보자들이 제기한 의혹에 경찰도 검찰도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1년 전 광주시 감사도 같은 결과가 있었고요. 내부 제보자와 확인 없이 의혹만 제기하는 여론에 경기도가 앞장서서 행동대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어요. 송지 기자 어떠세요? 네, 사실 경기도가 이 해임 처분을 강행한 것 자체가 그 일부 내부 직원들의 그 의혹 제기를 활용해서 좀 여론을 좀 이렇게 몰아가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그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초기부터. 그리고 특히 이 민간합동조사단의 활동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민간합동조사단이라는 거는 그동안 사회복지계에서 정말 전례를 찾기 힘들 만큼 좀 이례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무관청인 광주시와 또 경기도가 이미 특별 점검도 했고 감사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민간합동조사단이라는 약간 근거가 모호한 어떤 특수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또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나눔의 집 사태 같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광주시의 책임도 사실 그 두 지자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뭐 1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걸 지적사항으로 계속 이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책무가 있죠. 하지만 그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은 수용하지 않은 채 민간합동조사까지 이제 강행을 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합동조사단은 사실 명단도 공개되지 않았고 자격이나 권한의 여부도 사실 불분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도는 기간을 상당 부분 연장을 시켜주고 또 직접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등 또 그 이례적인 전폭적인 그 뒷받침을 했었는데 정작 결과 발표가 났을 때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봤었는데 그 광주시와 경기도청의 감사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의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로 지적이 됐던 지적사항들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어요. 단지 그 이후에
나눔의 집은 또다시 한번 수면 위로 관심이 올라가면서 또 여론의 문매를 맞고 또 부정적인 그 여론으로 한참을 또 시달려야 되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경기도가 너무 과도하다. 이게 그동안 사회복지계의 전례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을 따르는 것도 아닌데 나눔의 집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다소 의도적으로 보일 만큼의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나갈까라는 부분이 좀 의문점이 드는 지점입니다. 네. 오히려 사실 내부 제보자들이 횡령과 배임 등으로 또 고소가 된 상태죠. 네, 맞습니다. 그 할머니들에게 지급되는 의료급여 카드를 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또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도 있고요. 또 자격이 없이 공식 서류를 만들어서 발송하거나 그 직인을 위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혐의점들 때문에 지금 고소를 당한 상태고요. 사실 이 이제 내부 제보자들이라고 언급이 되지만 이게 사실 제보자들이라고 과연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순수성에 대한 의문이 처음부터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언론에 제보가 되기 전, 그러니까 한 2019년 정도였죠. 그때부터 이 일부 내부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이사 스님들에게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어떤 처우 개선이나 직급 변경 등을 요구해 왔었던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시점상으로 보면 좀 무리한 추정일 수 있지만 그런 처우 개선 등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의혹 제기를 함으로써 그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이걸 활용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사실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이 강주시 감사 결과 회계 분리나 이런 여러 이제 그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 사항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시설과 법인의 공간 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과 법인의 그 일하는 사람들과 그 공간은 이제 분리돼서 이렇게 운영돼야 된다는 거였는데 이것 또한 그 시설과 이사회에서 즉각적으로 수용을 해서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작 이 내부 직원들 일부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개선의 노력들을 저해했어요. 예를 들면 본인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생활관의 일부 그 어떤 공간을 점유해서 그 어떤 시설의 지시사항을 불복한다거나, 그리고 본인의 근무지에서 아무런 절차 없이 이탈한다거나 아니면 서류를 이제 적재적소에 있어야 되는 그 서류를 확보해서 이제 외부에 유출을 하거나 또 정작 그 시설에는 이제 공유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굉장히 이해 못할 행동들을 조금 했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어떤 공익 제보자 혹은 이제 내부 제보자라고 하면 그 결과물이 정상적인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이게 문제점을 드러난 다음에 개선을 하고자 해도 이분들이 그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게 우려일 수도 있고 그 애초 목적의 순수성을 조금 이제 다시 생각해보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 언론을 활용해서 마치 내부 제보자들이 핍박받고 있다, 공격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변호사님, 내부 고발자들의 고소 고발건이 또 어떤 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님들 유가족들이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이제 형사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눔의 집이 고소 고발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은 거와 똑같이 일단 그 위안부 할머님들의 유가족들이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한 덕목이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말씀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나눔의 집이 고소 고발로 많이 이제 힘들었잖아요. 그 고소 고발이 한 일방의 주장에 불과한 것인데 그게 진실인 것처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 나눔의 집이 겪었으니까 그 지금 고소 고발이 다른 쪽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나눔의 집 사건을 취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잘못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외부에서 쏟아지는 기사들만 보고 우리 불자들조차 계속 오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장 스님, 이제라도 시시비비가 가려질 때까지 객관적으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 문화와 관련해서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냄비근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쉽게 달아올랐다가 쉽게 식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쉽게 달아올라서 내용이 정리되고 그게 밝혀졌을 때는 이미 식어서 관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억 속에는 처음 각인된 것들만 계속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진실이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먼저 퍼뜨려서 터뜨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결국은 모든 국민들 자체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의식 수준을 높이고 그다음에 불자님들 자체의 의식 수준이 높아서 동요되지 않아야만 이러한 악습들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눔의 집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절에 한 30년 정도 있으면서 이렇게 본 바로는 사실 정부에서 뭐 수탁을 하거나 그다음에 복지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스님들이 하는 게 종교를 꼭 얘기해서 그렇지만 개신교 쪽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스님들은 대부분 가족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 집단 안에서는 가족을 누군가 끌어넣어서 문제를 이렇게 하면 안에서 내부적으로 공격을 받는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스님들은 사실 가족을 넣지도 않고 가족이라든가 이런 구성원들이 연결이 안 되면 이게 서로 결탁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투명한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정부 쪽에서도 압니다. 그다음에 스님들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행하러 오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지를 하면서까지 여기서 무언가를 창출해내고 이거를 뽑아내고 하는 정도까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도 이사 들어가실 정도면 이미 그거를 다 넘어가 있는 어른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중도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시류에 동요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동요되는 사람들도 좀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율장에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사람과 대질하고 어떤 얘기가 들어와도 분명히 대질해서 그 사람이 네가 그렇게 한 것이 맞느냐? 라고 그렇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그때 너가 제정신이었느냐? 그 사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느냐? 라고 했을 때 그게 형성이 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제재가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그때 저는 정신이 혼란 상황이어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어요 라고만 해도 면책이 돼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본다면 섣부른 시류에 의한 판단들, 물론 이게 자극적이고 편집이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어서 굉장히 재밌어요. 저도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뭐 사람과 전쟁을 보는 것 같은 이러한 굉장히 재밌는 구조로 잘 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 보면 세상에 그렇게까지 치우친 집단이 30년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때까지 법적으로 하나도 터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건을 대할 때 중립적 판단들, 그다음에 에포케 판단 중지를 해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 판단하지 않는 이러한 문화들이 좀 더 확산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송지 기자 어떠세요? 네, 정말 스님 말씀에 정말 100%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나눔의 집 건을 항상 얘기를 하거나 기사를 쓸 때마다 그 약간 좀 의아했던 부분 아니면 또는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나눔의 집이 가진 특수성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눔의 집이 지금 운영이 된 지가 이제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회복지법,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지시설이 아니었죠. 그냥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모시기 위한 어떤 이제 원력의 그런 이제 자비로운 그런 공간이었죠. 근데 이후에 사회복지법 이제 체제가 생기고 그 사회복지법 자체가 요 근래 들어서 그러니까 2010년도 그때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게 구체화되고 체계화되고 더 세밀해졌어요. 뭐 여러 지침이나 매뉴얼들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계 종사자들도 그 법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나눔의 집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까 이제 스님께서도 그 운영상의 뭐 미비라든지 오랫동안 이제 그 운영을 하다 보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했지만 사실 나눔의 집뿐만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복지법인이나 복지시설들이 그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나눔의 집이 이 정도까지 사태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 경기도청이나 광주시, 그러니까 그 소관부서, 그러니까 관할 그 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미리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수성의 부분은 나눔의 집은 복지시설로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법상 복지시설이지만 NGO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위안부 피해 그 할머니들의 인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위안부 피해자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활동이라든지 그 일환으로 뭐 인권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왔던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 NGO적인 특수성이 이 사회복지법상에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별개의 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법으로 봤을 때는 이 뭐 인권센터를 뭐 짓기 위해서 뭐 부지를 매입하는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후원금 유용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 특수성을 기존에 그러니까 미리 파악을 해서 경기도나 광주시가 미리 거기에 대한 어떤 현장과 법의 그 괴리를 좁히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제 먼저 하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좀 팩트에 비해서 여론의 문매를 많이 맞은 부분도 있지만 나눔의 집뿐만 아니라 불교계 사회복지계도 조금 더 철저하게 정말 이렇게 횡령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상 많지 않거든요. 아까 스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착복이 쉬운 구조가 아니에요. 불교계 법인들이. 하지만 그 운영상의 미비점이 이제는 위법이 되는 시대가 온 만큼 좀 미리 준비해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개선해서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그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따르는 복지시설이면 정말 믿을만하다. 이런 인식이 좀 이렇게 확산되기 위한 노력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일 협정 이후로 급격하게 이렇게 후원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 구멍 가게를 운영해 오던 나눔의 집이 갑자기 대형 마트를 운영하는 그렇죠. 형태에 감당하기 조금, 어려웠던 네. 그런 부분을 사실 광주시와 또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이게 네.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쳤어요. 그러면서 네, 지금은 오히려 모든 책임을 나눔의 집에 묻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아니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포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건드려서 털었는데 탈탈 털었는데 혐의 없음이 나왔으면 없는 겁니다. 단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좀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방송이 만들어지는 거고 저는 태공 송월주 스님 같은 분이 그렇게 힘들게 수십 년을 꼭 나무의 집뿐만이 아니고 복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어른이 끼친 족적이 굉장히 큰데 그 명예도 회복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마치 저희가 불교계라서 BTN 불교 TV라서 옹호하는 듯이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스님 말씀처럼 저희가 보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불자들 분들께서도 더 이상 오해 없이 이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이 방송을 만든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아직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공익신고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존중되고 이제 그리고 또 공익신고를 한 공익신고자들도 그 신변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도 맞고요. 뭐 내부 고발자, 공익제보자 이렇게 하지만 우리 법률 용어로는 아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통일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공익신고자의 주장이 경청되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은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 이후에 그 공익신고자분들의 주장이 실체 진실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들 분들의 주장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고소고발보다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테고 그 오랜 시간을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서 그 공익신고의 진정한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갖고 그 결과를 지켜봐서 그런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지금 이 제도들이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뭐 자연 스님이나 송 기자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얘기인데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또 양쪽에 한쪽의 그 주장만을 맹신하고 상대방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단을 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각자의 의식을 좀 갖는다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네, 나눔의 집 의혹 제기 1년 이후 시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봤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자연 스님 감사합니다. 나눔의 집 법률자문을 맡았던 우동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눔의 집을 전담 취재했던 현대불교 송지희 기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왜 하는가 묻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불교계가 운영해온 나눔의 집이 사실과 다르게 자극적인 기사로 왜곡되고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 찍힌 지금 여전히 불교계의 목소리는 세상에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 불교계를 폄훼하려는 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용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미흡한 점을 인정한 만큼 이제는 바로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부터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갑작스럽게 그 몇십 명 꺼내니까 아이고 이 감당을 못하겠대. 예. 이제 참 저놈들이 그냥 이렇게 말면 후회가 되지. 막상 뒤바 가서 그래 돼서 봐. 한국 군인들이 일본 가신 아들 길다 그랬으면 벌써 해길 지었어 그놈들은. 자식들 보기에 며느리 보기에도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죄인 같고 그래서 여기를 왔어요. 왜 이렇게 기구한 운명인가 하고 좀 깨쳐보려고 기도하러 많이 댕겼어요. 아침 전에 새벽에 한 4시쯤 일어나 하고 이제 저녁에 저녁 먹고 하고. 지금 해방받아서 나와 이렇게 나 먹고 이제 죽기도 해도 할날에도 편안히 살다 죽지 않을까. 여기 와서 이렇게 좀 재밌게 사니까 좋은 거지. 그렇게 지켜보려면 그렇게 될 때까지 지켜보려면 할머니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 손님들이랑 우리를 건강하라고 막 기도를 해주고 제때도 이렇게 살펴주고 하니까 뭐 우리는 걱정이 하나도 없대. 할머니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할머니 건강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